제가 하는 내용이 조금 장애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올 것 같아서 어제 지인분들 만날 때마다 꼭 자리에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손준우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제목은 이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쿠버네티스 다루기라는 이름으로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그냥 크게 당하는 큰 장애 포인트 3가지와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를 운영하시면서 꼭 필요한 튜닝 포인트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할게요. 저는 손준호고요. 라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 2팀에서 뉴클리오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는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뭐 당연히 다들 하나쯤은 갖고 계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있을 겁니다. 요즘엔 누구 어느 하나 클러스터 없으신 분도 없잖아요, 쿠버네티스. 하다못해 미니쿠버를 가지고 계셔도 클러스터를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막 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던 테스트하고 있던 클러스터가 처음에는 엄청 잘 돼요. 그래서 문제없이 와 이거 생각보다 진짜 괜찮네? 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클러스터가 커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 워크로드들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들어온 핫들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제 장애 상황들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겪었던 위대한 장애의 시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것들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목적은 장애가 어떻게 우리의 시스템을 릴라이어블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릴라이어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양한 일들을 겪었는데 그런 땀나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제 내용들을 다 들어보시고 저런 거 다들 한 번쯤 겪어보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좋은 클러스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다 대응하셨기 때문이죠. 네. 오늘의 발표는 이런 순서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선 모르면 무조건 당하는 쿠버네티스의 장애 3가지와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만들기 그 다음에 운영 자동화를 위한 다음 단계 이렇게 3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먼저 쿠버네티스 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장애를 얘기하는 과정이 좀 저희가 느끼는 어떤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되니까 천천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ETCD 데이터베이스 스페이스 exceeded 에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쿠버네티스가 잘 동작하다가 아래와 같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MVCC 데이터 스페이스 exceeded라는 에러가 발생하면서 쿠버네티스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요. 조회는 됩니다. 리드 온리 조회가 돼서 문제가 없는데 하지만 팟을 어플라이 하거나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을 하려고 할 때 모든 것들이 동작하지 않아요. 증상을 좀 확인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브 API 서버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네. etcd가 리드 온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의 업데이트가 불가능해져요. 리드 온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인을 조금 더 찾아보면 etcd 스페이스의 키 밸류가 함께 저장됩니다. etcd는 쿠버네티스의 키 밸류 스토리지죠. 근데 그것들과 함께 리비전 히스토리를 모두 저장을 하는데요. 저희 뉴클리오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의 앱들의 정보와 빌드 정보, 그 다음에 빌드 로그들 이런 것들을 모두 CRD로 저장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 배포가 될 때마다 또 디플로이먼트가 계속 증가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밸류 스토어가 리비전 히스토리가 꾸준히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히스토리가 증가하면서 이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증가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etcd는 디폴트가 2기가예요. 그런데 그 2기가를 저희가 다 써버린 거죠. 이유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성능 저하 및 저장 공간 고갈을 피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컴팩션과 디프래그먼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장애를 딱 맞닥뜨렸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모든 쿠버네티스의 업데이트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슬슬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들 장애 나시면 다들 겪으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etcd 문제다. 그래서 바로 사이즈가 문제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컴팩션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컴팩션을 진행해도 사이즈는 줄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팩션을 진행했는데도 사이즈는 2기가가 그대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조금 더 찾아보니 그 ETCD도 데이터베이스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사이즈가 커지면 그 하이워터 마크를 찍게 됩니다. 근데 그 하이워터 마크를 리사이즈를 해야 돼요. 근데 그 하이워터 마크 리사이즈를 하기 위해서 디프래그먼트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디프래그먼트까지 진행을 해야 사이즈가 줄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 다행이다 싶어요. 하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나? 여기서부터 이제 멘붕 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ETCD는 이렇게 DB 사이즈가 문제가 있거나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을 때 알람을 이네이블을 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이네이블한 상태에서 ETCD가 리드 온리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람을 디스 알람까지 해주셔야지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알람을 디세이블 하면 이제 이런 알람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정상 상황을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상황을 이제 겪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복귀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배운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릴 때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쿠버네티스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실 분들은. 이게 이유가 쿠버네티스 API 서버에서 그 컴팩션 옵션을 디폴트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쿠버 API 서버의 옵션을 보시면 etcd 컴팩션 인터벌 듀레이션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디폴트 5분이에요. 그래서 etcd는 실제로 5분마다 계속 컴팩션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장애를 발견했죠. 근데 왜 그랬을까라고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다양한 앱들이 뉴클리어에 올라와서 쿠버네티스에 배포가 되는데 그 빌드 할 때 에러가 많이 나는 에러가 아니고 빌드 로그가 많이 찍히는 케이스가 있어요. 특히 노드.js나 자바 메이븐 앱들 같은 메이븐으로 빌드되는 앱들은 그 빌드 로그가 많이 찍힙니다. 그때 당시 etcd에 저희는 빌드 로그까지 모두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팩션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이제 노드.js나 자바 사용자, 메이븐으로 빌드하는 사용자들이 계속 빌드를 빈번하게 저희는 커밋이 푸시되는 순간부터 바로 빌드가 진행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이즈를 알람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빌드가 되다 보니까 ETC 사이즈가 급격하게 늘었고 그래서 컴팩션으로도 안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프래그먼트가 필요했던 시점이 온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기적으로 크론탭을 이용해서 디프래그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디프래그먼트 스크립트인데요. 랜덤하게 이제 랜덤 세컨드를 줘서 모든 노드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순서가 있게 이제 디프래그먼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디프래그먼트가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자주 ETCD가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시스템에서는. 그리고 그 DB 사이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폴트가 2기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는 좀 사용량이 많으니까 디폴트 사이즈를 조금 늘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조금 문서를 뒤져보니 etcd는 아무래도 키밸류 스토어다 보니까 그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를 크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디폴트로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으로 8기가 정도 제공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막 찾아보니까 10기가까지 늘린다는 이슈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인한 거 마지막 확인은 8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기가짜리 그 백엔드 바이트를 4기가로 좀 늘려봤습니다. 이게 왜 4기가로 늘렸냐면은 일단 2기가였는데 저희 사용량이 많으니까 일단 4기가 2배로 올려보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한번 또 갱신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드 로그는 이제 별도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뺐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애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ETCD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리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다고 해도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ETCD는 SPO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모니터링 해야 되겠다고 필요해가지고 프로메테우스에서 스크랩 컴피그를 켜가지고 이제 etcd DB 사이즈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키의 개수도 확인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면 이제 프로메테우스에서 이 값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파나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오브젝트 대시보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백업이 중요하고요. 백업은 뭐 다들 아시는 방법으로 백업 하시면 돼요. etcd CTL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칼리코가 이제 V2를 쓰고 있고 API V2를 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는 V3를 쓰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모두 백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관련된 내용들은 요 밑에 지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링크로 참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발표 자료를 제공하시면 찾아보시다가 좀 더 이걸 자세하게 보고 싶다 싶으시면 이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etcd는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문제 없이 쿠버네티스를 잘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또 어느 날 갑자기 kubectl로 조회가 불가능해집니다. 근데 이번 조회는 좀 다른 에러가 떨어져요. 갑자기 get 팟 하는데 이제 아예 리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슬슬 오타가 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확인해 보면 이제 certificated valid라는 에러 메시지가 확인하고 API 로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클라이언트들이 certification 에러가 났다라는 에러 메시지와 함께 쿠버네티스가 장애를 맞게 됩니다. 네, 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들은 쿠버네티스 API 서버가 접근 불가능해지고요. 쿠블렛이 non ready 스테이터스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원인은 쿠버네티스는 마스터 컴포넌트의 서버 서트와 쿠블렛들의 서버 클라이언트 서트들을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인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쿠버 어드민을 이용해서 쿠버네티스를 설치했습니다. 쿠버 어드민을 이용해서 설치를 하면 마스터 컴포넌트들의 서버 서트가 1년짜리로 생성해요. 이거는 쿠버 어드민에 하드코딩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터 컴포넌트들이 1년이 지나고 저희는 1년이 지나고 이제 서티피케이션이 갱신된 겁니다. 쿠블렛의 클라이언트 서트들도 동시에 갱신이 못됐죠.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 쿠버어드민의 업그레이드 기능을 이용하면 실제로 이것들을 181보다 적게 남아있으면 자동으로 갱신을 해요. 하지만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쿠버어드민을 이용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이전 버전, 그러니까 저희가 업그레이드한 게 한 1.78 막 이런 때였었는데 이때 당시 쿠버어드민이 업그레이드 기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서 저희는 스크립트로 이제 노드들을 다 각각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서티피케이션 갱신을 놓친 거죠. 그래서 이 원인들을 다 확인을 하고 저희는 또 일단 장애 상황을 맞았으니까 빨리 해결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이니 페이지 서트 이거는 1.15 쿠버어드민 1.15부터 적용되고요.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쿠버어드민 알파 페이지 서트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했죠. 그리고 실제로 장애 상황에서는 그것도 못 썼고 좀 당황했으니까 바로 그냥 쿠버어드민으로 기존에 있는 루트 서트를 이용해서 리셋하고 바로 다시 이닛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루트 서트, 10년짜리 루트 서트를 이용해서 1년짜리로 갱신이 서버의 서티피케이션들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스터 서버 서트는 갱신을 했는데 쿠블렛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도 또 순간적으로 장애 상황에서는 이닛에서 다시 생긴 쿠버 어드민 컴피그에 있는 서티피케이션을 일단 쿠블렛들의 클라이언트 서트를 모두 바꿨어요. 하지만 이것들도 저희가 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마스터 서트는 마음 편하게 짱이에요. 그냥 몇 년짜리 만드시면 됩니다. 굳이 뭐 10년짜리로 1년짜리로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쿠브 어드민을 이용한 모든 컨트롤링을 하자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쿠브 어드민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 있는 것처럼 쿠브 어드민을 이용해서 자주 업그레이드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이제 쿠브 어드민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1년마다 이제 1년 안에 업그레이드를 무조건 하게 돼서 갱신을 이렇게 하는 쿠브 어드민을 이용해서 갱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쿠블렛은 어떻게 할까? 아까 말씀드렸죠. 쿠블렛은 어떻게 하나? 이제 쿠블렛은 로테이트 서티피케이션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차피 쿠블렛은 클라이언트 서트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트니까 이게 이제 로테이트 서티피케이션 옵션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갱신을 되게 하는 거죠. 저희는 이걸 처음 적용했을 때가 버전 1.11 버전 때여서 쿠블렛은 서버 서트와 클라이언트 서트 모두 갖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서버 서트는 피처 게이트웨이에서 알파 단계여가지고 피처 게이트웨이에 이런 식으로 트루로 넣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둘 다 베타여서 이제 별도로 안 넣어줘도 기본적으로 이네이블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블렛의 서티피케이션이 로테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과정은 조금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쿠블렛 같은 경우는 바 밑에 립 밑에 쿠블릿 PKI에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서트들이 펜 파일로 존재를 합니다. 처음에 쿠버네티스 조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이 펜 파일 안에 키와 서티피케이션이 모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 로테이트가 이네이블 되면 쿠블렛은 이 파일들을 확인하고 있다가 그 일정 기간이 되면 그 쿠버네티스 컨트롤러로 서티피케이션 사이닝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쿠버네티스 그 마스터 컴포넌트에서 이 사이닝 리퀘스트를 사인을 해서 어프로브가 됩니다. 그럼 어프로브가 되면 그때 이제 서티피케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서티피케이션을 이런 식으로 펜 파일로 만들어서 심볼링 링크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쿠블렛 로그에 보면 갱신될 때 이런 식으로 서티피케이션 로테이트가 감지됐다고 찍히고 쿠블렛이 재실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쿠블렛 그 etcd 쿠버네티스 컴프에도 이런 식으로 그 심볼링 링크가 패스가 지정이 됩니다. 이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쿠블렛 같은 경우는 좀 편리하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관리하기 힘드시다. 물론 저희는 정책 내부적인 어떤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관리하시기 힘드시면 이제 AWS를 쓰시면 KOps, 그다음에 쿠브스페어를 사용하시면 그냥 디폴트로 100년짜리 만드실 수 있어요. 또는 이제 쿠버네티스 D 하드웨어에 보시면은 아예 그 CFSSL로 100년짜리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첨부해서 만들어주셔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장애는 이거는 뭐 장애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테스트하다가 발견했던 내용인데 그 슬로우 스케줄링과 DNS 페일리어입니다. 먼저 슬로우 스케줄링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카라반이라는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프로비저닝 툴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스케일의 클러스터까지 운영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라지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고 이제 서비스 대포를 테스트를 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라지 클러스터는 저희는 1000대 노드를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를 배포를 했습니다. 엔진엑스 리플리카 5000개짜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배포를 했는데 파스케줄링이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저희가 좀 증상들을 확인해 봤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개의 노드의 클러스터에 디플로이먼트 배포 시 파스케줄링이 굉장히 느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원인은 팟이 스케줄링 될 때 필터링과 랭킹을 하는데 이때 모든 노드 1000개를 다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노드에 대해서 랭킹을 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튜닝이 필요하다 생각해가지고 쿠브 스케줄러에서 퍼센테이지 오브 노드 스코어 옵션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이 값은 이제 0부터 100까지 퍼센테이지로 설정이 되는데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그 쿠버네티스 스케줄러에 튜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스케줄링 튜닝하고 그다음에 퍼센테이지 오브 노드 스코어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쿠버네티스의 그 스케줄링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웃기려고 그러는데 별로 웃기지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는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팟을 스케줄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좀 정밀하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쿠버네티스는 사용자의 앱이 API 서버를 통해서 크리에이티브 팟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내용을 API 서버가 etcd에 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요청한 스펙 그대로요. 그럼 etcd에 모두 저장이 되는데 실제로 저장이 될 때 노드의 팟의 스펙의 노드 네임이 빈 상태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이제 스케줄러가 그 와치 API를 통해서 이 팟 정보를 확인하다가 이제 변경된 팟이 있는데 노드 네임이 안 들어왔다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브 스케줄러에서 필터링과 랭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노드를 아까 퍼센테이지 오브 투 스코어를 조정을 하지 않으면 전체 노드를 다 필터링하고 전체 노드를 다 랭킹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는 이제 그 필터링과 랭킹이 있은 이후에 적당한 팟에 바인드를 한 다음에 API 서버를 통해서 바인딩을 하죠. 그렇게 되면 API 서버가 바인딩된 노드 네임에 바인딩된 노드를 노드 네임에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쿠블렛이 그거를 와치 API로 감지하고 있다가 이제 내 노드에 분명히 저 팟스펙이 들어가 있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내 노드에 컨테이너는 없네. 그래서 컨테이너 CRI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되고 해당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스테이터스가 변경돼서 정상이면 또 API 서버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걸 ETC에다 저장해서 전체적으로 러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길었죠? 근데 여기서 집중해서 들으실 건 두 가지예요. 필터링과 랭킹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센테이지 오브 노드2 스코어는 이거는 이제 쿠버네티스 1.12에서 추가된 기능이고요. 이전에는 모든 노드를 다 필터링하고 랭킹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더 오래 걸렸던 거죠. 근데 이 필터링과 랭킹을 조금 더 어떻게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쿠버네티스 스케줄러는 모든 노드의 피저빌리티를 확인합니다. 이 피저빌리티가 좀 해석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적합성이라고 나오는데 적합성이라고 하기엔 조금 하여튼 네, 적합성이라고 할게요. 쉽게 모든 노드의 이제 피저빌리티를 다 확인하고 피저빌리티가 충족된 노드들에 대해서 스코어링을 해서 그 스코어가 높은 애들을 할당을 해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센테이지 오브 노드2 스코어를 적용하면 이 필터링 될 때 전체 노드를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정한 값, 만약에 아까 저희는 10%를 지정을 했으면 전체 노드가 1000대였으니까 100대가 피저빌리티에 적용이 돼서 필터링이 되면 그 필터링된 그 100대를 기준으로 스코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케줄링이 조금 더 빠르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1.14부터는 클러스터 사이즈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는 공식이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문서를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5000대 기준 10%로 설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값을 찾으려면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DNS 페일리어입니다. 여러분들의 DNS는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보통 쿠버네티스의 팟들은 DNS 폴리시가 클러스터 퍼스트 설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쿠브 DNS를 한번 찌르고 나가요. 그리고 심지어 DNS의 서버 세팅이 n-dash 옵션이 5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DNS 네임을 쿼리를 요청을 할 때 5개 이하면 무조건 로컬 캐시 DNS 마스크를 한번 때리고 나가요. 때린다는 말 좀 한번 조회를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는 예전에 쿠브 DNS, 스카이 DNS를 썼을 때 에러였었는데 1000개 동시에 100개의 팟들이 자바 프로세스가 팟 이니셜라이징이 되는데 자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팟이 뜨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가 리슨이 돼도 뒷단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DB를 줘야 하고 외부 DNS를 줘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전체 팟들이 동시에 쿠브 DNS를 찌르기 시작하고 이것들이 다 DNS 마스크를 찌르다 보니까 쿠브 DNS 마스크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팟들도 죽고 그러니까 크래시 루프백이 되는 거죠. 자바 서버는 DNS를 못 찾았으니까. 그러면 DNS가 다시 올라올 때쯤 자바가 또 뜨고 또 DNS가 올라올 때쯤 자바가 떠서 정말 개판인 모습이 됩니다. 네, 이런 개판인 모습들에서 조금 더 또 멘탈을 잡아보고 저희는 또 잡아봤죠. 그래서 DNS도 죽고 서비스 팟도 죽고 이제 우리 모두 다 죽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확인이 되면 바로 그냥 늘려야죠.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DNS 서버 DNS 팟 개수를 늘리기 시작했어요. 원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시에 쿠브 DNS를 하다 보니까 이제 캐시에 문제가 있어서 죽어서 DNS 팟들이 모두 죽어서 문제가 났던 거죠. 근데 이것들은 솔루션이 조금 간단한 것들이 있어요. 클러스터 프로포셔널 오토스케일러 같은 경우를 오토스케일러를 이용하시면 클러스터의 사이즈에 맞게 이 오토스케일러가 타겟 디플로이먼트를 정해서 팟을 개수를 늘려줍니다. 저희는 쿠브 DNS 이 오토스케일러를 이용해서 노드가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스케일하고 되게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dot 옵션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쿠버네티스의 쿠브 DNS의 n-dot 옵션을 바꾸면 전체 클러스터에 모든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팟의 스펙 밑에 DNS 컨피그를 이용해서 n-dot 옵션을 수정하면 해당 팟만 n-dot 옵션이 다르게 들어가요. 설정하는 법을 보여드리면 이 부분은 이제 클러스터 프로포션 오토스케일러를 설정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제 팟을 실행을 하고 이 옵션의 커맨드에 이런 식으로 타겟 디플로이를 설정합니다. 타겟 디플로이 코어 DNS를 설정하고 디폴트 파라미터에 코어 퍼 리플리카와 노드 퍼 리플리카를 이용해서 얘가 오토스케일링을 하게끔 설정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팟이 늘어나게 되냐 하면
코어랑 노드를 기준으로 값을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 맥스 값으로 오토 스케일을 해요. 그래서 코어 퍼 리플리카와 노드 퍼 리플리카를 가지고 지금의 코어 개수와 노드 개수를 기준으로 맥스 값을 이용합니다. 저희는 지금 한 9개에서 10개 정도 클러스터가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엔닷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팟 안에서 스펙 밑에 쿠브 컴피그의 옵션에 이제 엔닷 옵션하고 밸류를 3 이렇게 돼서 이제 굳이 쿠브 DNS를 찌르지 않아도 되는, 내부 DNS를 보지 않아도 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외부 DNS를 보기 위해서 쿠브 DNS에 이제 리퀘스트를 조금 줄이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저희가 겪었던 스케일 아웃, 클러스터가 스케일 아웃 확장되면서 생겼던 큰 장애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설정 이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들 인그레스를 많이 쓰실 거예요. 요즘 인그레스 쓰실 때 엔진엑스 많이 쓰시죠. 저희도 처음에는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이용하다가 지금은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을 해서 HA 프록시를 이용한 엣지라는 인그레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최초에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이용할 때 문제가 한번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사용자가 이제 쿠버네티스 앱을 배포하고 자기가 이제 로컬에서 부하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부하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일 IP로 하나의 서비스에 이제 엔진엑스를 통해 들어오는 이제 리퀘스트가 하나의 IP로 막 미친 듯이 엔진엑스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래픽이 이제 백엔드로 순식간에 보내지니까 이제 백엔드도 HPA를 하지만 얘가 아무리 HPA를 한다고 해도 이게 결국엔 사후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이 백엔드가 처리를 못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제 엔진엑스는 디도스 공격처럼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격처럼 되어버리니까 이런 하나의 IP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커넥션 개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느끼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은 하나의 그 엔진엑스 그 워커 프로세스에 동시에 많은 IP에서 동시에 많은 부하가 생기면서 이것들이 이제 먹통이 됩니다. 이 워커 프로세스가 먹통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엔진엑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갱신이 돼, 인그레스의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갱신이 돼야 되는데 갱신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올드 프로세스들이 남아 있는 거죠. 이 올드 프로세스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504 떨어진다고 해서 유저에서 504 떨어지는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얘는 이제 시그텀으로 죽이면은 문제가 사라져요. 왜냐면 따로 갱신된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리퀘스트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동일 IP로 부하가 많이 오는 상황,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디도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막기 위해서 이제 DNS 튜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튜닝 포인트는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에 메타데이터 어노테이션에 아래 값들을 넣기 시작했죠. 그래서 크게 저희는 3가지 설정을,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3가지 설정을 조정했는데 리미트 커넥션 개수와 리미트 RPS, 리미트 RPM 개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그레스 컨트롤러의 어노테이션에 이제 값들을 저희가 테스트해서 이제 최저값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값들을 조정했는데 지금은 이 값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PA를 이용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엔진엑스 인그레스를 사용하실 때는 이 한 곳에서 오는 디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설정을 꼭 해주시면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팟의 QoS인데 쿠버네티스에 올라간 앱들의 노드 안에서 리소스 경합 시 OOM을 방지하기 위해서 QoS 설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이제 팟은 3개의 QoS 클래스를 갖는데 이 QoS가 설정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됩니다. 개런티드, 버스터블, 베스트 에폴트가 있고요. 개런티드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와 리미트를 모두 동일한 값으로 줄 경우, CPU나 메모리죠. 줄 경우 이제 개런티드 팟이 됩니다. 두 번째로 버스터블은 리퀘스트는 지정이 되는데 리미트가 없는 경우 또는 혹은 같지가 않은 경우 버스터블 QoS로 팟에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베스트 에폴트 같은 경우는 리퀘스트 리미트가 모두 지정이 안 된 경우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을 드리면, 쿠버네티스는 그 팟의 스펙에 리소스를 CPU와 메모리를 설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CPU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에서 컴프레서블 리소스라고 명명하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인컴프레서블 리소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근데 컴프레서블 메소드는 부하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스로틀링이 돼요. 그래서 굳이 이거에 대해서는 스로틀링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을 하진 않아요. 근데 QoS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은 이제 메모리를 인컴프레서블 리소스인 메모리가 그 노드 상황이 부하 상황이 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이제 QoS를 가지고 설정을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QoS별로 OOM 스코어 어드저스트 값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그 리눅스 OOM 킬러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합니다. 이 OOM 스코어 어드저스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00에서 1000까지고요. 이거는 실제로 쿠버네티스만 이런 게 아니고 리눅스 시스템에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0에 가까울수록 더 그 OOM OOM 스코어 값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1000으로 가까워질수록 OOM 스코어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베스트 에포트의 경우는 이 OOM 스코어 어드저스트가 1000이라서 웬만한 경우에는 무조건 얘부터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버스터블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하는 메모리를 기준으로 이제 이 계산을 밑에 있는 공식으로 계산해서 2에서 999 사이의 값들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베스트 에포트보다 조금 낮은 스코어를 갖게 되죠. 그리고 개런티드 팟 같은 경우는 OM 스코어 어드저스트가 마이너스 998까지 내려가고요. 이제 최우선 순위로 간주돼서 리미트를 설정하는 값이 초과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쿠블렛이나 다커 데몬 같은 경우는 이거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OM 스코어 어드저스트가 마이너스 999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요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OM 어드저스트 스코어 값을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실제로 다커의 컨테이너 아이디를 이용해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엔 리눅스 C그룹 안에 들어있는 정보라 프롬 밑에 PID 밑에 이 OM 어드저스트 스코어 어드저스트 파일을 보시면 실제로 얼마가 설정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팟의 QoS를 설정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서비스별로 이제 중요한 팟들은 개런티드로 올리라고 이제 가이드를 하고, 뭐 개발이나 이런 것들 좀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싶고 아니면 내 서비스가 어느 정도까지 리소스를 많이 쓰는지 보고 싶다고 하면 이제 베스트 에포트 개런티드 죄송해요. 베스트 에포트 개런티드 버스터블이죠. 버스터블로 설정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ETCD입니다. 다음은 ETCD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닝 포인트가 많이 필요해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이제 디프래그먼트들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디스크나 네트워크의 상태에 따른 튜닝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TCD의 튜닝의 필요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SSD 서버가 없다면 또는 ETCD 이중화를 위해서 다른 존에 이제 ETCD 노드들 멤버들을 두게 된다면 이제 아래와 같은 워닝 메시지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워닝 메시지 같은 경우는 허트비트 타임이 지정한 시간보다 넘어설 경우 이제 워닝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ETCD는 기본적으로 SSD를 권장하는데 뭐 파일 이제 뭐 하드디스크를 쓰게 될 경우 아무래도 파일 I/O가 낮기 때문에 이런 허트비트 인터벌 같은 경우가 조금 딜레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튜닝을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교체가 당장 힘들다면 이제 튜닝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닝 포인트 두 가지인데요. 허트비트 인터벌과 일렉션 타임아웃 이 두 가지입니다. 우선 허트비트 인터벌 같은 경우는 리더가 팔로워에게 자신의 리더임을 알려주는 주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허트비트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핑퐁이 아니에요. 이 리더는 그 허트비트를 보낼 때 ETCD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메타 정보를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팔로워가 받고 아 리더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스크 I/O가 좀 느리게 되면은 이 메타데이터 전송을 하고 이럴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또 두 번째로 일렉션 타임아웃이 있는데, 일렉션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리더를 선출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설정하게 되는데 디폴트는 이제 1초인데 이것들이 이제 팔로워가 리더를 선출하기 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 시간을 딱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일렉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값을 조금 설정할 때는 주의하실 게 있는데, 허트비트 인터벌 같은 경우는 너무 작으면 이제 허트비트를 계속 자주 빈번하게 보내다 보니까 네트워크랑 CPU 리소스를 좀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크면 이제 리더 페일을 늦게 감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이드가 멤버들 간의 평균 라운드 트립 타임, 이제 핑을 이용해서
라운드 트립 타임을 이용해서 이제 평균값의 x를 이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렉션 타임아웃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 있던 것처럼 RRT의 최소 10배 이상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 당시 이 워닝 메시지가 났을 때 이제 저희가 설정한 값이었고, 한 500에서 3000 정도 줬을 때 AWS의 다른 존에 있을 때도 뭐 크게 문제 없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추가로 볼 수 있는 매트릭들이 있어요. DNS, 뭐 디스크나 뭐 이런 I/O 같은 매트릭을 보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메테우스의 스크랩 옵션을 킨 다음에 이제 월 파일 싱크 듀레이션이랑 백엔드 커밋 듀레이션 같은 걸 확인하셔서 이제 이런 것도 함께 보시면서 튜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입니다. 이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어드민이 보는 것보다는 이제 개발자들에게 가이드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개발자들이 앱을 쿠버네티스에 올리기 시작하면 개발자들은 흔한 착각을 합니다. 아, 나 쿠버네티스 되게 잘 써. 그러니까 나 진짜 잘 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지만 그 어드민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개발자들이 앱을 개발하다가 장애도 많이 내고요. 그래서 그런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설정들입니다. 첫 번째로 이니셜 딜레이 타임입니다. 그 서버 프로세스에게 시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이니셜 딜레이 타임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 값들은 이제 뭐 계속 아까부터 자바 얘기가 나오는데 자바가 진짜 문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죠. 예, 자바가 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자바 스프링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서버 포트가 리슨이 되어도 이니셜라이즈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니셜라이징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계속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딜레이 타임, 라이브니스 프로브의 이니셜 딜레이 타임이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크래시 루프백이 납니다. 컨테이너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니셜라이징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값을 주라고 가이드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는 뉴클리오라는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서비스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뉴클리오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뉴클리오 밑에 앱.얌물에 자신의 앱의 매니페스트 파일을 설정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앱에 배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앱.얌물에 아예 옵션을 넣었어요. 이니셜 딜레이 세컨드, 그 다음에 패스 체크 패스도 변경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저희는 라이브니스 프로브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이니셜 딜레이 세컨드가 설정한 값대로 들어가고요. 패스 체크 패스도 바뀌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용자에게 그렇게 권고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방법을 쓰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스토리 관리예요. 이 히스토리 관리는 뭐냐면 그 앱이 자주 빈번하게 배포가 되고, 그 다음에 앱 말고 디플로이먼트 말고, 그 다음에 좀 배치 잡이라든지 크론 잡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헬름을 이용하시게 되면 헬름의 리비전 히스토리들이 남게 되는데, 이 리비전 히스토리들의 목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설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안 지우게 되면 etcd의 또 사이즈가 늘어나고 API에서 리스트를 할 때 또는 와치할 때 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제 각각 설정 값들은 이랬습니다.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스펙 밑에 리비전 히스토리 값들이 있고요. 그 리비전 히스토리 값을 설정하게 되면 그 값들만큼만 리비전 히스토리가 남습니다. 그리고 배치작 같은 경우는 액티브 데드라인 세컨드랑 백오프 리미트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제 히스토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백오프 리미트 같은 경우는 이 배치잡이 실패했을 경우 최대 리미트 값입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걸 2로 두면 2번 실패하면 더 이상 그 배치잡이 돌지 않아요. 그리고 액티브 데드라인 세컨드는 전체의 기준으로 이 배치잡이 돌 때 그 데드라인 세컨드를 줘서 이 데드라인 세컨드가 지나가도 배치 작업이 계속 실패가 나면 그 다음부터 바로 멈춰버립니다. 그 다음에 크론 잡 같은 경우는 스펙 밑에 석세스풀 잡 히스토리 리미트와 페일드 잡 히스토리 리미트를 이용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헬름은 그 헬름 이닛 하실 때 틸러 설치하실 때 이제 히스토리 맥스 히스토리 맥스 값을 설정하시면 이제 히스토리들이 10개 이상 안 남게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비전 히스토리 리미트를 3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3개 이상 안 남게 설정을 했고요. 배치 작업 같은 경우는 백오프 리미트를 1개 해서 1개 실패되면 더 이상 시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킬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맥스 히스토리를 10으로 잡게 됐죠.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겪었던 경험.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거를 작성했을 때 한 90장 정도가 나왔는데 많이 줄여가지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 솔직히 장애 진짜 힘든 거 알아요. 다들 정말 장애 떨어지면 막 다들 막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시간 관계상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조금 뒤에 첨부를 했으니까 다운을 받으시면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저희의 오퍼레이팅의 미래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오퍼레이팅은 결국에는 장애가 나면 사람이 대응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죠. 시스템이 다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장애가 생겼을 때 사람이 대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저희는 자동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TCD나 프로메테우스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터를 이용하시면 조금 더 그 운영의 자동화를 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앱을 쿠버네티스를 배포할 때 다들 앤서블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도 지금은 앤서블을 쓰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도 이제 쿠버네티스를 하는데 개발자들한테는 쿠버네티스 웨이하게 배포하라, 쿠버네티스 웨이하게 앱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도 운영을 하는데 쿠버네티스 웨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고라는 이제 디클레어티브한 CI/CD 툴을 이용해서 저희는 이제 커스터마이저와 아르고를 이용해서 이제 앱을 쿠버네티스를 프로비저닝 하려고 좀 시도 중입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클러스터 자체도 오토 스케일링이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클러스터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기준 자동화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저희는 유클리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클리오에 올라간 앱들의 진단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앱들의 진단도 어드민 툴을 이용해서 자동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일단 발표였고 마지막으로 하나 조금씩 5분이 남아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네, 장애 재미없죠, 솔직히. 이게 장애가 재밌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숨막히는 내용이지. 아, 네. 클러스터를 지금 오토스케일링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실지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냥 계획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 여기 이거 저 발권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손순영이 만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손순영이 만든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